안녕하세요. 저희는 의료정보윤리, Health Informatics Ethics를 진단 및 수술 과정을 중점으로 설명을 드릴 학교 안가조의 황재영, 나인호, 신정훈, 박희건이라고 합니다. 저희 발표의 목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목차는 우선 의료정보윤리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국내외의 다양한 의료정보윤리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재 세계별, 이제 국가별 의료 정보 취급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후 진단 및 수술 과정에서의 의료 정보 취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래 경영 및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료 정보 윤리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은 강제 수용소에서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강제 수용소에서는 각종 약물 실험과 안락사 실험, 불임 실험 등이 행해졌으며 이러한 것들은 동물을 대상으로 해도 불법인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많은 피실험자들이 실험 도중 사망하였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수용소 간수이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렇듯 이후에 이러한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뉘른베르크 강령, 헬싱키 선언 등이 처음 만들어진 것이 의료정보윤리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뉘른베르크 강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뉘른베르크 의사재판의 판결로 만들어진 강령입니다. 실험 대상의 자발적 동의 여부, 안정성 보장, 실험을 중재할 권리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의사보다는 환자에게 집중된 강령입니다. 다음으로 헬싱키 선언은 뉘른베르크 강령 발표 이후 세계의사회에서 1964년 발표한 선언입니다. 뉘른베르크 강령의 확장판으로 피실험자의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현재는 2013년 브라질에서 개정된 강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후 전 세계에서 의료 정보와 윤리에 관한 많은 책들과 이론들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여기 노버트 웨이너의 The Human Use of Human Beings는 인류와 기계 관계에서의 윤리적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맨슨이 주장한 PAPA, Privacy, Accuracy, Property, Accessibility 등 파파가 이 인류 존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 계약이라 주장하고 서베서는 정보윤리의 사원칙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원칙은 각각 지적 재산에 대한 존중, 사생활에 대한 존중, 공정한 대의권, 그리고 유해성이 없어야 함 등 많은 의료 정보 윤리에 관해 많은 이론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의료 정보 윤리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이제 이 미국 컴퓨터 협회와 캐나다 정보 처리 학회의 이 윤리 코드와 전문가 행동 원칙 등을 참고해서 보건 정보 전문가를 위한 의료 윤리 강령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Codes of Ethics from Health Information Professor는 세계 의료 정보 학회에서 발표되었으며 뉘른베르크 강령이나 헬싱키 선언보다 더 확장된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는 환자들의 정보를 다루는 저희 의사들 또한 보건정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보건정보 전문가를 위한 의료윤리 강령은 이렇게 IMI 코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크게 파트 1인 원칙 그리고 파트 2인 윤리적 행동의 규칙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의료정보 윤리에 관련된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례 1로는 20대 여성인 A씨는 땡땡 검색 사이트에서 자신의 성명을 검색했다가 과거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한 바 있는 X성형외과의 회원 정보 리스트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병원 측에 요구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렇게 검색 사이트에서 자신의 성명을 검색했다가 자신이 이제 회원정보 리스트가 이제 노출이 돼 있다는 것은 이제 다른 일반인들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회원 리스트를 손쉽게 검색, 열람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28조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 20대 여성에게는 신체의 민감한 부분과 관련된 성형외과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타인에게 알려짐에 따라 이제 불안감과 수치심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분쟁조정위는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30만 원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다음 사례로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D씨가 이후 P 식품회사로부터 건강보조식품과 관련해 임상실험에 참여해 줄 것을 우편으로 요청받았습니다. 이 D씨 입장에서는 병원 측이 자신의 개인 정보를 사전 동의도 없이 이 P 식품회사에 제공했다며 이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역시 조사 결과 이 병원은 이제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간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를 선별해 개인정보를 건강식품회사에 제공했고 이 과정에서 이 환자의 동의를 얻은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는 의료법 제19조 및 제21조 비밀 누설 금지 규정에 위배가 됩니다. 하지만 이 D씨는 사전에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즉각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병원 측이 50만 원 지급을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로는 이제 성형수술을 받은 B씨가 자신의 수술 장면 동영상이 Y 성형외과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게재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술 전 병원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전혀 고지받지 못했고 병원은 환자를 식별할 수 없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B씨는 성형수술 동영상으로 비밀을 침해했다며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해당 병원이 성형수술 동영상 파일을 무단 게재한 행위는 의료 제19조의 위반에 해당이 되며 분쟁조정위는 민감한 성형수술 촬영 동영상 공개로 환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에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를 공개한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400만 원 지급을 결정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저희 주변에는 아직도 이러한 의료 정보 윤리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의료협회인 IMI에서 만든 이제 Medical Interpreter Ethics입니다. 이는 의료 윤리적 행동 규범을 작성한 최초의 행동 강령으로 총 12개의 행동 강령이 있으며 이 행동 강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협회에서 해직당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IMI Medical Interpreter Ethics에는 이제 interpreter를 이제 해석자라고 하죠. interpreter 이제 해석자는 이제 모든 업무 관련 정보에 관해서는 비밀을 지킬 것. 그리고 두 번째로 해석자는 자신의 고객에게 가장 내용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언어와 해석의 방식을 선택할 것 등의 내용 등 이렇게 12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별 의료 정보 윤리의 특징 중 한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환자 의료 정보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생존하는 개인에 대한 것일 것, 그리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진료 정보는 진료의 과정에서 환자의 신체 상황, 병상, 치료 등에 대해서 의사 또는 그 지휘, 감독하에 있는 의료 종사자가 취득한 정보, 그리고 다음으로 의료 정보는 진료 정보의 개념에 국가적 차원의 보건 정책을 위한 자료 제공의 역할에서부터 각종 보건 의료 사업 종사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과 각 분야의 실무 종사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 등 의학 지식과 진료 정보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이제 한국의 현행 법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의료법 21조. 네, 아까 이 의료법 21조는 아까 전에 식품회사 임상실험 사례를 들었을 때 이제 언급된 바가 있죠.
이 1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즉, 환자나 환자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환자에 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료인은 같은 환자의 진료에 필요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환자에 대한 기록, 임상소견서 등 치료 경위서 열람이나 사본 송부를 요청하거나 환자가 검사 기록, 방사선 필름 등의 사본 교부를 요구하면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인은 응급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때에는 환자의 이송과 함께 투진 기록을 보내야 한다는 법안입니다. 다음으로 생명윤리법 제18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인간 대상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때 개인정보를 익명화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 대상자가 개인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개인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것에 동의는 저희가 흔히 사이트를 가입하거나 각종 동의를 할 때 많이 보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생명윤리법 16조 제3항은 이제 서면 동의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연구 대상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연구 진행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이제 예를 들면 연구 대상자가 이제 사망을 했거나 그런 경우나 이제 연구의 타당성에 이것이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제 연구 대상자의 동의 거부를 추정할 만한 이제 이성적인 사유가 없고 혹은 동의를 면제하여도 연구 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에는 기관위원회 승인을 받아 연구 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면제할 수 있다는 항목 또한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의료 데이터 공개와 관련된 것은 이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인데 이제 기관 윤리심의위원회가 있는 의료기관일 경우에는 심의 대상이 되는 연구에서 환자 개인정보 획득의 적법성을 검토하므로 이제 이 RIB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러한 이제 의료 정보를 암호화하는 방법에는 이제 이러한 이제 암호화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윈도우 맥에 있는 무료 암호화 도구를 사용하거나 이런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암호화 틀을 사용 혹은 VPN이나 이제 이메일을 통해 이제 암호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개인이나 기관이 암호화를 사용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거나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런 다부처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관이 암호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복지부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원을 비식별화 조치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이러한 지원 사업들을 저희 나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The American Medical Informatics Association이라는 기관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기관은 IMI의 앞서 말씀드렸던 IMI의 코드보다는 범위가 좁지만 이제 환자와 의사, 동료, 기관, 노동자, 사회 윤리적 관계가 더 보편적이고 그 다음에 사회에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환자와 윤리적 의무 사이의 조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규범적이거나 법적이지 않고 단지 열망적일 뿐이다라는 이제 구절을 통해 이제 이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영국의 경우에는 이제 UK 칩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 UK 칩 Code of Conduct는 네 가지 코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인이 되기 위해 일하라. 타인의 권리와 흥미를 존중하라. 규정을 지키고 전문인처럼 판단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라 등의 코드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European Parliament Directives의 8가지 행동 강령을 통해 이를 지키려고 하는데 이제 이는 첫 번째로는 이제 개인 정보는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개인 정보는 하나 이상의 명시되고 합법적인 목적으로 획득 및 처리되어야 된다는 등의 강령 등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국가별 의료 정보 윤리의 특징을 비교해 보자면 이제 보시다시피 다양한 법적, 문화적 배경 때문에 이제 국가별, 지역별로 정해놓은 규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프라이버시의 존중, 연구 이용 전 사전 공지 및 동의, 그리고 윤리적 책임의 변동성이 없어야 한다와 같은 공통된 규범들 또한 역시 존재합니다. 이제 의료 정보 취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현재 의료 정보 시스템, 보건의료 정보 관리사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선 의료 정보 시스템, Medical Information System은 의료에 대한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검색을 가능하게 하는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이에 환자의 병력, 임상 검사 항목 등의 정보가 수집되며 다음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Health Information Manager는 의료 및 보건 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 확인, 유지, 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의료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가치 있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기관 간의 진료 정보 교류에 이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제 몇 년 전 크게 이슈가 되었던 이제 과거 메르스 사태 이후에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처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그다음에 2018년 그래서 2018년 문서 저장소 10개, 거점 의료기관 15개, 그리고 의료기관 2316개소가 진료 정보를 교류 중이며 이는 계속 확대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료 정보 취급에는 밝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닌 부정적인 측면들 또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실제로 의료정보 시스템 개발업체인 G사가 2008년 3월부터 이제 7년 동안 이제 요양급여 정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7,500개 병원으로부터 1억 2천만 건에 달하는 의료 정보를 무단으로 저장해서 의료 통계업체 I사에 팔아넘긴 경우가 있으며 약학재단법인 A사는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 경영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약국으로부터 환자 조제 정보 약 43억 건을 불법 수집해 I사에 판매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S통신사는 전자타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자처방전 등 환자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여 가맹점 약국에 판매한 일 등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의료 정보 시스템에 관련된 몇몇 기업들이 환자의 의료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처로 정부는 의료 정보 시스템의 인증, 등록 제도를 강화하고 의료 정보 관리에 대한 법을 강화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는 종합병원을 상대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의료 정보 취급 현황 중 수술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논쟁이 많이 오가고 있는 의료실 CCTV 설치 찬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와 관련된 뉴스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보신 이런 일뿐만 아니라 그리고 2018년 9월에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대리수술을 하다가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또 2018년 8월 충남의 한 대학병원에서 교수가 전신 맞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성추행을 한 일, 그리고 2016년 9월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의사가 동시에 여러 명의 환자를 수술하다가 한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몇몇 사례들로 인해 수술 과정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으며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찬성의 입장은 먼저 수술시 의료사고, 성희롱, 대리수술에 대한 불화감이 해소될 수 있으며 의료인들의 경각심을 깨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객관적인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는 감시가 아닌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근거로 CCTV 설치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경기도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의 시민들이 91%나 되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CCTV 설치에 찬성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들은 CCTV 촬영 시 환자의 동의를 구하고 정보 관리에 주의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입장의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들은 소수의 잘못을 규정하기 위해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의료진 집중력 저해 및 과긴장의 가능성, 그리고 의료 수송이 증가하여 중증 환자 진료 및 수술을 기피하게 될 것이라는 것과, 그리고 오히려 환자와 의사 간의 관계를 악화시킬 뿐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CCTV 영상이 유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이야기했으며, 그 다음에 다른 선진국들도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그리고 의사들이 과도하게 많은 진료, 수술을 하는 현 구조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CCTV 설치 관련 조례가 몇 번 있었지만 이는 의료계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되었으며 지금 아직까지도 찬성 측과 반대 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에서는 도의료원에 CCTV를 설치해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는 앞으로도 더욱 확장할 예정입니다. 이렇듯이 지금 저희 주변에서는 아직도 의료 정보 윤리와 관련하여 많은 사건들이 오가고 있으며 그만큼 많은 의견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의료 정보 윤리의 미래 경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결론을 말씀드린 다음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윤리 코드들은 기술 발전을 고려해 갱신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항상 이를 쫓아오기는 힘들 것입니다. 앞으로 뭐 의료 AI나 신기술 등이 계속 앞으로 개발이 될 텐데, 이 윤리 코드들도 항상 이를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다음으로 이제 이 디지털화되고 있는 세상에서 이런 디지털화된 의료 데이터의 중요도가 앞으로 더더욱 높아지고 있을 것이며, 그다음에 이제 기술의 발달로 윤리 코드가 적용되지 못한 새로운 윤리적 문제와 직면하게 될 일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경우 저희는 기본 원리들을 바탕으로 이제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국가별 의료 정보 윤리학의 차이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윤리, 문화, 그리고 법 사이에 이런 갈등은 이제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앞으로 이 갈등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그리고 이렇게 정보학 윤리가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는 독자적인 과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듯 이제 저희는 의료 정보 윤리에 관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만 본다면 의료 정보 윤리가 그저 자신과는 상관이 없고 멀기만 한 이야기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역시 일상에서 하고 있는 행동 하나하나가 의료 정보 윤리와 큰 연관이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의대생들이 각종 온라인상에 올리는 글, 그리고 환자를 대하는 태도, 해부하는 시체에 대한 예의, 논문의 표절, 그리고 불법적인 문서 접근 등 이제 저희 같은 학생들에게도 매일같이 의료 정보 윤리와 관련한 문제들을 매일 마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의사들뿐만 아니라 저희 학생들도 의료 정보 윤리 코드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이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의료 정보 윤리학에 대해서 발표한 학교 안가조의 발표 담당 황정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